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는 소수인데 근데 그 강력 소수 범죄로. 내에서 강력 범죄의 비율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높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입니다. 누가 나를 해친다, 미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 네. 귀에 누군가가 속삭인다. 그런데 100명 중에 한 명이 평생에 한 번은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달릴 때 듣는 라디오. 우리 함께 달릴래요. 반갑습니다. 자, 달리실 분들 다들 준비되셨죠? 손목에 워치 켜시고 또 이어폰 귀에 꽂으시고 자 달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외칠게요. 5, 4, 3, 2, 1 출발! 요렇게 하는 겁니다. 달리면서 듣는 라디오. 자, 드디어 마라님 TV에 새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달릴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그런지 좀 떨리죠? 많이 떨립니다. 요즘 인구가 러닝 인구가 뭐 1000만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네. 실감들 하세요? 정말 시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실감되죠. 그럼요. 네, 제 주변에도 다 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달릴 때 너무 그냥 들으면 심심하잖아요. 또 음악만 듣고 달리기엔 좀 밋밋하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드는 맞아요. 떠드는 소리 들으면서 맞습니다. 달리시면 60분 순삭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기획한 새 프로그램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네, 너무 뭐 영광이죠. 이 마라닉 TV는 러닝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그런 채널인데 네. 이런 데서 이제 제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달릴레오에서는 뭘 할 거냐? 매번 좀 흥미로운 꼭 달리기 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 건강 관리, 마인드 관리, 또 뭐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나눠볼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달리기가 꼭 뭐 몸의 운동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리다 보면 마음 정리도 되고 또 생활의 습관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우리와 연결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러닝과 이 엮어서 여러 가지 수다를 이런저런 수다들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자주 달리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 혼자 하면 좀 밋밋하니까 매우 특별한 한 분을 모셔왔죠. 바로 마인드런의 정찬승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사회공헌 특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방금 마인드런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모여서 러닝 동호회를 한번 해보자. 우리도 뛰면서 러닝이 얼마나 정신 건강에 또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만들어서 지금 40여 명이 함께 동호회를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도 가서 촬영하고 영상 올려드렸었죠. 대단한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와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각 분야에 같은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이더라도 너무 다양한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야마다 너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아서 한 분 한 분 모셔가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너시잖아요. 네. 오늘 마블런 뛰고 오셨다고. PB 찍으셨다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초보 친화적으로 제 자신이 초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PB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 그 마라닉 TV 하시는 분들 다 마라톤을 피크닉처럼 하시는 분들이죠. 네, 딱 그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53분 뛰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럼 네. 53분 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나요. 야, 정말 잘 뛰셨는데 지금 달리기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달리기는 저 코로나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비대면이라서 뭐 다 체육 시설들도 폐쇄하고 그랬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달리기. 네,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럼 한 6년 차, 7년 차. 그렇죠. 6년 차가 되죠, 이제. 요즘 그러면 얼마나 뛰세요? 한번 뛰시면? 한 번 뛰면은 대개 한 6km 정도 새벽에 뛰고 출근을 하고요. 한 달 마일리지는 한 150에서 200 사이로 딱 좋은 달리고 있습니다. 대회 소개도 잠깐 해주세요. 마인드런에서 준비하시는 대회도 있으시다고.
맞습니다. 네, 이번에 KBSN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정신 건강을 알리는 야. 그런 러닝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신경의식학회로 연락이 와서 제가 사회공헌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주도해서 맡게 됐는데 그래서 11월 16일 네. 하남시 미사 경정공원에서 정신 건강을 위한 달리기 축제 마인드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와. 네, 그 아주 좋은 가을날에 그러니까요. 정신 건강을 주제로 한 달리기가 펼쳐지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가면은 좋을 뭐 것 이렇게 같습니다. 정신 감정 뭐 이런 거 뭐, 상담 이런 거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보통 이제 무슨 러닝 대회 가면 부스들 있잖아요. 에너지젤 막 먹어보고. 근데 맞아요, 한쪽에 맞아요. 상담 세트 이렇게 딱 해놓으면 너무 웃기겠다. 맞아요. 근데 있어요? 그 웃기는 걸 이제 하게 됐어요. 오, 이제, 아 웃기겠다가 네. 아니라 좋겠다. 네, 흥미진진하죠. 우와. 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이번에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마음안심 버스가 그 현장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정신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네. 또 마인드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책도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라는 9명이 모여서 우리나라 정신건강에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네. 환자들에게 공감하는 음, 그런 책을 썼어요. 대부분 달리는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다 달리게 됐죠. 다 달리기. 야,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다 달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달리시는 분들은 이제 달리셔야 돼요. 네, 그죠?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할 토픽 좀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주제는 다소 무거울지 모르는데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 가장 긴장 많이 하고 불안하고 또 잘 오. 모르기도 하고 그런 질환인 정신건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와,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현병 하면 뭔가 좀 무섭고 괜히 그랬는데 사실 제 바로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쪽 분야 전문가시고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마라닉 TV 구독 오래 해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마라닉 주치 말하다. 런사님 서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하 런사 서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원 선생님 여기서 정식으로 하시는 일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맨날 장난스럽게 인사드리다가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것 요런데 같습니다. 나오니까 왜 이렇게 떨어?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 동네에서 뛰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은 너무 스튜디오 같아가지고 막 긴장이 막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거 떼서 막 뛰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그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일반 정신 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 하는 일이 일단 첫 번째는 그 형사 정신 감정, 언론에 나오는 그 정신 감정 보낸다 할 때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가무라고 또 이제 교도소 복역하고는 좀 다른 정신질환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범죄 예방 성격으로 그 치료를 하는 네. 그런 특수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직을 한 지는 한 3년 됐는데 아마 그 마라닝 TV에서 뵀을 때 주로 뵀을 때는 그 제가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에서 맞습니다. 정신건강 사업과장을 한 10년 이상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립법무병원에서 네. 일을 하시다 보면 진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들 또 중범죄자분들 예. 많이 만나시죠. 그럼요. 저희가 한 40% 이상이 조현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 구성으로 보면 살인이 40% 넘습니다. 방화, 강간 이제 이런 등등의 언론에 대서특필된 어떤 사건의 그 인물들을 이제 감정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치료하기도 했고 또 치료 중인 사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아니 맨날 동네에서 이거 뛰다 보면 맨날 히히덕거리시기만 하니까 이거 뭐 엄청난 뭔가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 멘탈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제가 또 달리기로 또 그런 걸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여기 그 이직한 지 한 3년 정도 채워 가는데 네. 뭐 보니까 제가 재직 기간으로서는 제가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의사가 됐어요. 그만큼 좀 재직 기간이 짧겠네요. 짧더라고요. 예. 다들 스트레스가 많으신지 이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런사님이 아마 마라닉 TV 가족들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한 분이실 것 같아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마라닉 TV에 나오는 모습 외에 엄청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굵직한 사건들, 그렇죠. 이를테면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서현역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도 국립법무병원에서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있어서 서영은 선생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범죄자분들 다 만나는 거예요? 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감정 그때 이제 제가 그 감정 대상자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뭐 이게 누구라고 딱 집으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분들도 제가 감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치료도 하기도 했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들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주제가 그 달리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이야기들, 살짝 무섭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저희 달릴레오가 이미 뭐 시작한다는 소문 듣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또 지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러너들의 회복을 위한 유산균 오투부스터 프레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라톤을 대비하기 위해서 꾸준한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회복이잖아요. 오투부스터 프레쉬는 슬랩51이라는 복합 균주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은 물론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유산균입니다. 이 복합균주가 장내에 산소 소모를 줄여주고 거기서 아낀 산소를 다른 장기에 공급해서 체내 순환과 회복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러너들에게 도움 되겠죠. 저도 3달 정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제가 체감하는 거는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좀 높아졌다.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 러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투부스터 프레쉬 유산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 요즘 뉴스 기사들 보면 진짜 와, 가해자가 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가 이 중범죄로 연결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좀 더 조현병 이게 잘 모르다가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혹시 뭐 대표적인 사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한 2010년 이후에 불행하게도 그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가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분들이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뭐 특히 조현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에게는 좀 당연하게도 조현병과 범죄를 연관짓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현병과 연결되어야 할 것은 범죄가 절대 아닙니다. 조현병과 연결되어야 할 것은 치료고요.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 조현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 망상이라든가 환청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폭력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받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범죄와 연관이 되는 것뿐이지 앞으로 이제 서영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어떤 범죄와 특정한 질병을 연관짓는다는 건 이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마라닉 TV 애청자분들도 이제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조현병이 모두가 범죄와 연결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맞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네, 그 사실 이제 그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어떤 차별과 낙인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상동기 범죄나 또 무차별 범죄, 무차별 살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묻지마 살인이나 묻지마 범죄라고 하면 이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정말 광폭해져서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걸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낙인이나 혐오, 네. 차별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은 그래서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가 맞는 표현이고요. 특히 이제 국민이 큰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 2019년 4월에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범인인 이제 안인득 네. 씨가 새벽에 자택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대피해 나오는데 그 길목에 서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살인을 한 사건이었죠. 흉기 두 개를 양손에 들고. 그렇죠. 와, 흉기 두 개를 끔찍했어요. 양손에 들고 그 보도된 사진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끔찍했고 거기에 출동한 공무원들도 죽거나 다치고 또 그 주민들도 많이 죽거나 다치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네, 그게 처음에는 불났어요라고 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찌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바뀌었던. 처음에 이제 화재 신고로 와. 시작해서 이제 경찰들까지 이제 다 출동을 빠른 시간에 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범인이었고 결국에는 그 이미 그 가족들이 반복해서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고 우리 집에 환자가 있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도움을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 받기를 거부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서영 선생님, 네. 혹시 이 범죄자의 경우 어떻게 최종 처벌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네네.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치료 감호 쪽으로 오진 않고 무기징역해서 이제 교정 그 시설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인득 씨 같은 경우는 예,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의 대피로를 예, 막고 있었다든지 예. 뭐 흉기를 미리 준비했었다든지 예. 매우 계획적인.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느낌인데. 됐었나요? 그런 걸 아마 이제 검사 쪽에서는 이제 고의성이 있다 뭐라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제 조현병 범죄는 보통은 이제 그 실행의 어떤 준비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범죄 동기가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일반적으로 살인이라면 뭐 원한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조현병. 다들 이름은 들어서 너무 잘 익숙한 단어인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원장님이 조금 더 쉽게 조현병에 대한 정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거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입니다. 그 환각 중에서도 환청, 남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또 현실과는 다른 어떤 잘못된 믿음을 사실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주로 이제 피해 의식, 피해 망상이 커지게 돼서 누가 나를 해친다, 뭐 미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 네. 귀에 누군가가 속삭인다, 네. 큰 소리로 무슨 명령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죠. 이외에도 뭐 다양한 환청이나 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환청과 망상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 아니면 생성되는 시기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남녀 공이 대략 10대 후반에서 10대 20대 후반. 중후반까지 이제 처음 발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들이 이제 조금 빠릅니다. 여성들은 20대 중후반에 또 첫 발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네. 남성들은 이제 20세 전후에 딱 우리가 군대 군복무할 시기죠. 네. 네. 그렇게 발병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10대 근데 남성 경우 뭐 10대 후반 뭐 이러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사춘기가 좀 늦게 왔나? 요즘 얘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사춘기에서의 질풍노도, 혼돈 이런 것과 네. 조현병 이걸 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런 게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죠. 도저히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이해가 받아들이기 가지 않는다. 어렵고. 요즘 왜 이러는지. 그런데 이제 사춘기의 어떤 혼돈이나 혼란 같은 경우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적대적이거나 반항하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갑자기 다 좀 내팽개치고 뭐 좀 다른 일을 꾸미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고 또 어떤 특정한 다른 상황이 되면 친구들이랑은 잘 놀고 네네. 학교에서는 또 뭐 재밌게 논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뭐 일시적으로 그런 부모 말만 안 듣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네네네. 되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좀 멀어지려고 한다거나 과거 이 아이의 꾸준히 있어왔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거나 매사 모든 것이 다 불안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철퇴라고 하는데 네.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좀 많죠.
네, 그럼 런스타님 그 네. 그런 젊은 네. 아직 사회 초년생 이런 네. 친구들이 조현병에 걸려서 뭐 어떤 범죄로 이어지거나 혹은 그런 사례를 좀 본 적이 있으세요? 일단 미성년자는 이제 소년 보호 송치가 되기 때문에 아. 사실 저희 또랑은 관계는 없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소년 원 쪽으로 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치료 과목은 또 성인인데 네. 지금 20대 초반 범죄가 오긴 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망상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좀 최근에 제가 그 감정한 케이스를 예를 들면은 본인도 이제 어디 그 빌라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망상이 생겨가지고 그 자기 이 일대의 건물이 다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네. 부자 마인드네. 그 얼마나 마음은 뿌듯하겠어요. 뿌듯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네. 그 윗집에 사는 사람이 내 집에 사는데 월세를 안 낸다 해가지고 괘씸하다 해가지고 괘씸하다 해서 그 윗집 올라가서 도락을 막 부신 거예요. 와. 무섭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뭐 그렇게 해서 마음은 부자인데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열이 받네. 그런 식입니다. 네. 오. 사실 이제 조현병 아까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현실 검증력 장애가 제일 대표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예. 근데 쉽게 얘기하면 현실과 상상, 내면 현실과 외부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환각도 약간은 좀 완전히 맞진 않지만 약간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그 환각을 경험할 때가 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고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요? 꿈. 꿈. 무의식 쪽에. 그렇죠. 우리 꿈 꿀 때는 이렇게 눈 감고 조용한 방에 예. 아무 소리가 없는데 거기서 뭐 삼촌 만나서 조상님 만나서 로또 번호도 듣고 그리고 뭐 당첨되면 대박인 거고 뭐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너무 생생하잖아요, 꿈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는 영상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음성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뭐 매트릭스나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어쨌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전기 신호로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전기 신호를 생성을 해가지고 음성과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꿈에서만 갇혀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꿈속에서야 뭐 나도 슈퍼맨일 수도 있고 혹시 형님 그 뭐 수업3 하는 꿈 안 꿔보셨어요? 수업실까지는 뭐 꾸는구나. 저는 싱글 꿈 꾸죠. 싱글 꿈. 로드 투 보스턴 해가지고 형 그 막 보스턴 뽕 올랐을 때 야 나도 외국에 나가고 싶다 해가지고 막 형이랑 같이 뛰는 꿈을 꿨다고요. 나는 그런 꿈 꿨어요. 진짜 보스턴 그 대회 전날에 다 출발하고 내가 신발끈을 30분 동안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지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꿈은 꾼 적 있지. 저는 아직도 그 수능에서 그 떨어지는 꿈 있잖아요. 그 아직도 꾸고 있어요. 공부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근데 아무나 못 꿔. 입시는 성공했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나름 저 좀 트라우마였는지 하여간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항상 고3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그 꿈의 내용이 현실에서 자기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은 내 거다. 이제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조현병 환자의 증상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양성 증상이라는 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드러나는 증상들이라서 아까 얘기한 환청이라든가 망상을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될 게 없어지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증상이에요. 어떤 거죠 그런 게? 이를테면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고 자기 내부로 들어가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말이 없어졌지? 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양성 증상, 망상이나 환각보다 그 사람의 생활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증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요거 근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뭔가 삶의 의욕이 뭐 가끔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리고 뭐 사람들 좀 만나고 싶지 않고 교류가 좀 멀어지고 이런 게 어떤 강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할 텐데 일반적인 뭐 우울증 하는 분들은 그 정도는 또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조현병과 우울증 뭐 어떤 경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제 의욕이 떨어지는 거고요. 침체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게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전두엽에 가는 도파민 신호가 떨어지면서 아, 사회적 의욕, 목표 의식, 아, 최소한의 자기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식물인간하고도 비슷해요. 식물인간? 네. 아, 진짜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인간이라 하면 뇌사 상태에 빠져서 정말 이제 심장과 호흡만 있는데 이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이렇게 뭐 정신병원에 많이 갇혀 있고 뭐 장기 재원을 하고 뭐 혹자는 이제 그 돈벌이 수단으로 오랫동안 묶어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음성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퇴원을 해야 되겠다,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되겠다, 가족이랑 친하게 지내겠다 이런 의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냥 때 되면 먹고 때 되면 TV 보고 아, 때 되면 그냥 복도 거닐다가 그리고 씻으라 해도 잘 씻지 않고요. 어, 그리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때 되면 자고. 어. 네, 그 정도면 이제 조현병의 심각한 수준인가요? 심각하죠. 어,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하다라는 거는 막 이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까지는 안 막 이제 가더라도 이제 그러한 때도 있는데 네네. 양성 증상이 두드러진 때가 있는데 네. 그 시기가 좀 지나가면 음성 증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시기가 되면서 이제 그 집에서든 아니면 시설에서든 그냥 살아만 있는 거죠.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이 딱 맞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 채널 네네. 주제와도 관련이 많은데 사실 양성 증상, 망상과 환청은 약물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좋아지기도 하고 네. 좋은 약을 사용을 하면 그런데 음성 증상이 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그분이 양성 증상은 없어졌지만 음성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로 복귀하기가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음성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제죠. 요 이제 호전시키는 과정 뭐 이런 것들 또 궁금하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가지 네. 조현병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럼 대체 원인이 그게- 여러 가지겠죠? 뭐 그게 상당히 아직까지 다 본질이 밝혀지지가 아. 않았는데 어쨌건 이제 유전자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역할을 한다. 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의 이제 조현병 일치율이 아. 더 높다. 그리고 한 50% 정도다. 그러니까 환경이 한 영향이 한 50%, 이제 유전자 영향이 한 50%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정신과 질환 중에서는 유전적 배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네네. 그래서 결국 달리기랑 연결시키려면 또 이런 얘기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이제 카메라의 이제 브레인 에너지인데 네. 여러 유전적인 그 결함 때문에 뭐 신경 발달이라든지 뭐 신경 연결이라든지 뭐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이상이라든지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하버드 의대의 지금 크리스토퍼 팔머라는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브레인 에너지라는 그 책을 냈고 아마존에선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권준수 교수님이랑 또 지금 요즘 조성 노화로 유명한 정형 교수님 추천사도 있는데요. 그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라는 미토콘드리아의 또 유전적인 이상, 이 배경이 돼서 신경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대사에서 어떤 불리한 작용을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는 또 가설도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나 유전 네. 관련해서는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네.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환자와 환자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고 네.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은 전 세계에 걸쳐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위치 레벨과 그렇게 큰 관계가 별로 없이 100명 중에 한 명이 평생에 한 번은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흔한 질병이고 가족력이 중요하다 또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연구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우리 부모 중에 한 명이 조현병이라고 해서 내가 조현병에 걸린다거나 나의 아이가 조현병에 걸린다거나 이제 그런 걸 염려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결혼 또는 이제 어떤 그 형제자매 간에 또 누가 또 조현병에 발병하게 될까 걸리게 될까 이런 부분을 일상에서는 염려하실 것이 없고 네, 이런 연구에서나 어떤 유전적인 경향 가족력적인 경향이 있다고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타고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다고 봤을 때 결국은 가족
어떤 환경, 가정 환경, 자랄 때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까요? 아까 서영은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일란성 쌍둥이 스터디를 해봐도 한 명이 조현병에 걸리면 다른 한 명이 반드시 조현병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란성 쌍생아라 하더라도 네, 네,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네. 다른 한 명은 조현병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 걸리지 않는 사람도 네. 있다는 건 유전적인 배경이 절대적이지 않다. 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결국 그 환경이라는 것은 가정 환경이 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양육 방식, 특히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조현병을 만들어내는 그 어머니의 어떤 양육 방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수십 년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다 이제 의미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떤 그 큰 틀에서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이 제일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강력한 그런 요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얼핏 듣기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현병은 고치기 어렵다, 불치병이다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완치가 안 되는 건 좀 사실이긴 하죠.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약물 치료라든지 뭐 수술 같은 걸 한번 딱 해서 그게 평생 교정된 상태로 쭉 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당뇨 고혈압처럼 이제 평생 이제 가져가는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유전적이나 생물학적인 배경이 이미 그 좀 타고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약물 치료라든지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건데 이제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는 좀 어렵죠. 예. 사실 저희가 다들 걱정하는 게 조현병 그러면 대부분 범죄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 그렇게 연결이 되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듣게 되는 더 자주 듣게 되는 게 조현병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는 사례가 아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셨던 건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게 좀 통계가 예.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현병 환자의 전체 조현병 있는 사람의 전체 범죄율은 일반 인구의 네. 범죄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입니다. 일반 범죄율에 예. 비하면 4분의 1 정도? 예, 예. 대부분 이분들이 혼자 조용히 있고 혼자서 뭐 환각 듣고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사회로서부터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활동적이지가 않으세요. 범죄는 적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강력 범죄는 네. 조현병 전체 범죄 중에 예. 이제 6.2% 차지하는데 이게 6.2%예요. 이게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는 이제 소수인데 근데 그 강력 소수 범죄로. 내에서 강력 범죄의 비율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높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예. 아까 안임득도 그랬지만 네. 큰 범죄들이 대형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범죄가 나타났을 때 그렇죠. 놀라는 거잖아요. 서현역이라도 그렇고 서현역도 그렇고 그래서 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화제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은 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사람한테 너무 깊은 원한이 있어서 죽였다 이렇게 하면 원한이 없는 나는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질렀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막 그 어떤 무작위적인 공포가 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 서영은 네. 선생님이 이제 네. 국립법무병원에서 우리나라 그 분야에 이제 거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범죄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조현병 환자를 범죄와 연관지어서는 이제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범죄와 연관된다면 조현병 환자는 범죄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본인이 저지르는 것보다 어떤 사회적인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또 그런 다른 사기 사건이라든가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또 당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고혈압, 당뇨를 잘 꼭 갖고 관리하고 갈 때. 유지하는 것도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도 어떤 그 증상들을 잘 통제하고 잘 위험한 증상들은 없애고 불편한 증상들은 없애서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치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현병의 어떤 초기, 중기 뭐 점점 심해지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초기에 내가 나 조현병 아닐까라고 네. 의심하고 확인하는 그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요걸 그 춘천병원에 써난 지 한 3년 정도 돼서 네. 조금 지금 감이 없는데 그 전남 쪽에서 중심으로 해서
그 조기 정신증 사업이라고 어. 예, 그런 걸 이제 그 이미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보건소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선별 도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아마 법무병원 오고 나서 아마 국가에서 이제 청년 정신건강 그 검진 사업을 10년 주기를 아마로 하다가 2년 주기로 아마 좀 더 촘촘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나 뭐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자각을 해야 또 가서 확인하는 다음 단계일 것 같고 네.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런 현상이 있으면 요거는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좀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혀 근거가 없는데 왠지 저 친구들이 나를 음해하는 것 같다라든지 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뚜렷이 환각이라고 좀 보기 힘들지만은 뭐 좀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기이한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좀 할 때 네. 그 많이 의심을 하죠.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제 다 조현병으로 가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결국 이제 조현병으로 이렇게 그 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그 사회적 관계가 되게 위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려고 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라든지 이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서 이게 학업 성취도 같은 것도 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떨어진다고 조현병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이나 말 어떤 그런 느낌 경험들을 이제 종종 호소를 하는데 그 사회생활도 유리가 되어 있고 어떤 현실적인 자기 관리에 대해서 그 무관심해지고 그 인지 기능이라든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한번 검진을 받아보는 게 가치가 있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소녀가 예.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데려오셨죠.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굉장히 모험적이고 또 온순하고 그런 정말 그 좋은 품성을 가진 소녀였는데 어느 날 말이 없어지고 자꾸 경계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집 커튼을 막 다 닫는다든지 문단속을 과도하게 심하게 한다든지 가구 위치를 뭐 옮겨서 옷장으로 창문을 막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평소에 그 모녀 관계도 아주 좋아서 따님에게 도대체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물었을 때 한참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사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 험담을 하는데 이 자기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베란다 밑에서 자기 험담을 하는 게 자기 방에서 다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어머니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렇죠.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정말인가? 베란다 밑에 저 화단 앞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떠들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리 확인을 하고 그 애랑 친한 그 친구에게 확인도 해보고 그러지만 그 애가 요즘 좀 이상하다.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고 자꾸 혼자서 지내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학생은 너무너무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막 괴로워하고 그 소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옷장으로 창문을 막고 커튼을 다 쳐서 친구들이 지금도 자기를 감시를 하고 있다. 이게 막 아까 말씀하신 환청, 환각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피해망상과 환청이 이제 들리는 거죠. 드론을 띄워서 내 방을 몰래 촬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인이 자각하기가 어렵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잘 봐줘야 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 우리도 꿈을 꿀 때는 꿈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환청과 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를 다 단절하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를 다 불안하게 여긴다든지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밤새 돌아다니고 뭘 찾으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사실은 이런 걸 가장 캐치하기 쉬운 건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것도 사람과 사람 간에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소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이런 거 우리가 금방 알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조현병이 좀 뒤늦게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약간은 좀 중간 이상, 네. 뭐 30대에도 조현병이 발병을 하고 사실은 40대에도 조현병이 처음 발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근태가 혼란스러워지고 갑자기 뭐 오전에는 전혀 안 나가고 뭐 오후 늦지막이 나간다거나 아예 회사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러던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을 자꾸 경계를 하고 뭔가 의심을 하는 눈빛을 보내고 이제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물어보면 또 그런 피해망상 때문에 회사 나가기를 꺼려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생이라면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업성 지수도 낮아지고 그럴 수가 있죠. 뭐 서 선생님 또 다른 사례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수면에 좀 질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위생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게 그 어떤 딱 이 특정 증상이 있으면은 이 조현병 가는 거다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학업 기능이나 직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다 그럴 수도 있는 건지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특이적인 증상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현실과 그 상상을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병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병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사실은 그다음에는 이제 병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떤 사례는 좀 늦게 조현병이 발병한 사례였어요. 40대 후반에 한 평범한 중년 부인이었는데 삶에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가정적으로 또 자녀를 잃고 또 남편을 잃고 등등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어떻게든 버티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경제적인 정말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난관에 봉착하면서 갑자기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된 사례였어요. 근데 그분이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할 때는 너무너무 이제 주위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집에 가만히 웅크리고만 있고 그냥 똑같은 자세로 먼 하늘만 바라본다든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며칠을 식음을 하지를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제 그 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입원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소통을 하는 걸 참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겠네요. 소통을 거부하고 완전히 이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양상인데 정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식사를 드리고 옆에 앉아서 이제 말씀 나누기를 기다려 보면 그때 비로소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그분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이유가 지금 내가 성모 마리아가 되어서 지금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은 저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가서 지구에 있는 모든 죄와 뭐 지저분한 것들을 자기의 온몸으로 빨아들여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다. 온 세상을 정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망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현병 하면 어떤 그 범죄적인 아주 폭력적인 그런 망상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건 절대 오해고 때로는 이런 피해 망상과 더불어 종교적인 망상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분은 자기 삶이 너무 고단하고 이제 처참한 나머지 그 삶을 새롭게 하고 싶은 그 정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정말 어떤 정신병적인 망상으로 이제 발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하면 사실은 그 망상도 때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어떤 지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또 때로는 이거 분명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뭐 병인가 싶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들이고 그래서 어떤 그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기가 주변 분들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때는 좀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모호한 질문 같긴 한데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논의가 안 돼요. 이거는 병원을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그 찾아가야지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하는데 네. 옛날 같았으면 이거 귀신 들린 거다 해서 아. 이렇게 뭐 천도제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용한 목사님을 찾아서 어.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로서 뭔가 이렇게 협업이 안 돼요. 그런 지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도 뭐 약간씩 하는 엉뚱한 상상이라든지 뭐 기시감, 착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올레님이 네, 네. 이거 애매하다. 애매해요. 이거 좀 구분이 안 간다. 우리 와이프가 이 인간 말이 안 통하네. 나를 이거 이 가야 사람이 됩니까? 정말 이제 큰 병에 걸린 걸까? 네. 아니면 그냥 조금 이상한 걸까? 애매한 상태 있잖아요. 네. 바로 그때가 전문가를 만날 때입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됐을 때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평소와 다르다 하면 정말 쉽게 가서 자기 이웃에 있는 또는 이제 누구의 추천을 받은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같이 상의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애매하면 두지 말고 빨리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그렇죠. 게 네네. 요즘 뭐 주변에도 다니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상담 받으러. 요즘 뭐 이제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어, 그냥 이렇게 인생에서 이 고단하고 길고 험난한 인생에 정말 자기의 어떤 고민과 고충을 나눌 만한 네. 그런 정신건강 전문가를 음, 곁에 둔다 생각을 하고 네, 네. 우리 아들 혹은 우리 아내, 남편이 뭔가 평소와 다르다 하면 함께 가서 이야기 나눠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조현병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야 대표적으로 달리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네. 예, 또 다른 어떤 것들. 지금 공식적인 거는 이제 그 조기 정신증 사업으로 선별 검사를 해서 빨리 그 이제 캐치를 하면은 네. 예후가 좋아요. 캐치를 해서 바로 그 이제 약물 치료 들어가면 이제 네. 예후가 제일 좋다고 돼 있어서 일단 시기를 앞당긴다. 치료 시기를. 예. 그 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그냥 뭐 사회복지적인 거 외에는 저는 진짜 유산소 운동이랑 식단, 예, 수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런서님은 그 환자분들 때문에라도 달리기를 시작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조현병에 관심 있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었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프로이드 정신 분석을 예. 굉장히 감명받아가지고 그 나름 이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내적 갈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막상 병원 생활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 아니더라도 알아서 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진짜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많이 강해서 정말 뭐 약물 치료라든 그런 이제 그 좀 특수한 그런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분일수록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거든요. 자력으로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그 예. 증세에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조현병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약물 치료는 양성 증상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그래서 양성 증상은 요즘 사회에서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잘만 치료받으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음성 증상이랑 이제 인지 기능 증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이냐 설명하다가 좀 말아서 그렇겠지만은 일단은 음성 증상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이 뇌의 그 어떤 현미경적인 어떤 그런 발달, 이제 연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냥 우리가 멀쩡한 뇌 증강 현실만 딱 입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주입중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작업 기억이라든지. 그래서 실제 조현병에 그러면 그 좋은 예후 조건, 불량한 예후 조건은 그럼 양성 증상의 심각도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인지 기능이 얼만큼 손상이 됐느냐. 네. 의외로 그러니까 환청 망상이 심한 게 우리는 되게 놀랍지만은 뭐 놀래긴 하지만 약으로 의외로 잘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또 사회 복귀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인지 기능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복귀가 잘 안 돼요. 예. 계속 뭘 일을 시켜봐도 뭔가 순서에 맞게 딱딱딱 일을 이렇게 해내지를 못하고 또 좀 안 좋은 편이지만 좀 어리버리하다고 할까? 주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사람 구실을 못한다.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아예 병원에 장기 입원을 맡겨두는 것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환자 본인도 이제 뭐 계속 잔소리하는 분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자고 TV 보고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제가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회전문 현상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입원을 잘 치료해서 이전면 이때쯤에 퇴원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퇴원했더니 아니 얘가 뭐 직장도 안 나가고 심부름도 조차도 못 하고 오히려 그 환자가 오면은 이제 집안일만 더 늘어난다. 아. 이런 이제 하소연들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다시 또 병원으로 들어와요. 아. 예. 그냥 정신병원이 막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우리는 뭐 퇴원을 못 시켜주겠어.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면 찾다가 그럼 인지기능 증상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 했을 때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논문을 찾고 하다가 보니 간 게 유산소 운동인 거죠. 네. 유산소 운동이고 그다음에 뇌신경의 어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네. 그 식단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찾을 시점에서 나온 책은 아니고 최근에이지만 그것도 브레인 에너지에서는 팔머 교수님이 또 어떤 조현병을 위한 또 식단법을 또 이렇게 제시를 또 하기도 했죠. 그럼 실제로 그런 환자들한테 예. 뭐 달리기를 시켜본다던가 뭐 그런 뭐 시도들을 하셨나요? 일단 걷기를 시도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도 춘천병원에서는 앞에 이제 그 잔디구장도 있고 네네네. 그 운동장 트랙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걷기를 많이 권유를 네네. 하고 뭐 가을이나 봄 때 이제 그 환자 체육대회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활동이 활발해질 때 보면은 약을 좀 덜 써도 돼요. 네, 그리고 자기도 뭔가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내가 뭘 좀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갑죠. 네, 우리 환자분 이제 집에 가서 자유롭게 뭐도 즐기고 뭐 이렇게 또 일도 하시고 하면 재밌지 않겠어 했더니 그냥 이러고만 있거든요. 예. 평상시에. 뭐 특히 겨울 이른 때 보면은. 근데 이제 본인이 나서서 이제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의사로서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체적 활동을 할 때 좀 그런 게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서영원 선생님 네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참 많이 또 새삼 느끼게 됐는데 그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다 중증 정신질환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 조현병은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보는 게 이제 맞지만 조현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입원을 해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기능 없이 어떤 사회적인 철퇴 상태에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외출도 잘 하고 친구도 잘 만나고 또 사회생활, 직업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가볍게 그냥 내가 요즘 조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신경이 쓰이고 조금 내 험담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 병이니까 내 병이라는 걸 내가 잘 이해를 하니까 좀 매니지를 잘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시는 분도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 중에 많을 정도로 이 아주 경증에서부터 아주 중증까지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 런사님 이 채널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러닝 전문가로 네. 익숙하시겠지만 런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가장 심각한 조현병 환자들 정말 오랫동안 입원을 하시고 증상 호전이 잘 되지 않고 또는 이제 범죄와 관련이 된 그런 국립법무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까지 애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증 정신질환의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제 헌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걷기조차 꺼려하고 움직이기조차 꺼려하는 분들을 함께 걷게 하고 또 함께 달릴 생각을 하고 그런다는 건 이제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국립병원이랑 이런 입원 시설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 초난치성 아니면 중증 위주로 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현병은 이제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온 것인데 러닝을 하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네네. 건강해지거든요. 이제 제대로 분비가 되고 어떤 균형과 조화를 찾기 때문에 사실 러닝을 한다는 것이 뇌로 혈액 공급도 원활하게 해주고 뇌의 여러 가지 기능 이상을 정상화해주는 좋은 네.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조현병의 러닝이 특효약이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러닝을 한다는 것이 어떤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조현병 환자에게 무조건 달리기를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과 끊임없이 이렇게 서영은 선생님처럼 끊임없이 신뢰관계를 쌓고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제 신뢰관계를 쌓았을 때 함께 나가서 걸어보자, 함께 나가서 조금만 뛰어보자라고 하면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직접 달리기를 체험하시고 뛰어보니까 좋은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달리기 시작한 계기는 또 이 책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이라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2019년에 출간한 책이었고요.
요거를 읽고 제가 뛸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 요거를 영어로 이제 써 있네. 예. 요 번역본이 예, 우리가 이제 원본을 마인드런에서 기르셨네. 이제 번역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 한 달 뒤에 출간할 예정이에요. 아. 아마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네. 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조금 빠진 얘기가 있는데 그 조현병이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인지 기능이 나빠지게 되느냐 네네.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럼 달리기가 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좀 주목을 하게 된 게 그겁니다. 하나는 이제 그 조현병이 그 어떠한 이유에서 그 신경 그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돼 있는 그 시냅스가 방대하게 양을 많이 증폭을 시키는 시기가 있어요. 네. 초등학생 요럴 때. 어. 그리고 사춘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필요한 거 빼놓고 이제 구조 조정을 해서 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효율적인 이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뇌로 변화를 하는데 우리 이제 팔모 교수님의 이론에 따르면은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잘 못해내는 거 플러스 또 네. 유전적인 어떤 에러 같은 게 포함이 돼서 자주 쓰는 그 시냅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을 때는 요거는 자르지 말아라고 태그를 붙여놔요. 봉인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이름표 같은 걸 붙여놓는데 요거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신경계도 다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보 처리의 병이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유산소 운동 특히 네. 이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섞어서 할 때 세 가지 신경학적인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뉴로제네시스 그러니까 그 신경이 생겨난다. 신경 생성. 그 다음에 안지오제네시스. 요게 이제 안지오가 혈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모세혈관이라든지 네네. 그 혈관이 새로 생겨난다. 그 다음에 시네토제네시스. 그러니까 시냅스가 생겨난다. 요 세 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의사로서 일해 보면서 학회에서 듣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봐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약이나 수술 치료 뭐 어떤 그런 자극법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그 조현병 환자들이 나빠지는 것들이 이제 신경이 그 이렇게 계속 가지치기 당해서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뇌 볼륨이 뇌의 부피가 좀 작습니다. 네. 네. 뭐 그리고 그 필요한 어떤 연결이 잘 되지가 않고 이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작동이 되고 이제 현실과 상상이 구분이 안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약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게 신경 생성 이라든지 신경의 어떤 회로 연결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촉진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달리기랑 이제 걷기 운동을 연결을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들 모셔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그리고 어쨌든 유산소 운동이 네. 조현병이 어떻게 보면 또 정신 건강에 관한 부분이고 정신 건강 중에서도 결국 뇌의 문제인데 맞아요. 그것들을 유산소 운동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예, 예.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네. 자, 오늘 이렇게 정 원장님, 우리 런서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조현병 이야기였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1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그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달리고 계신 분들께. 이때까지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아무튼 조현병이 이제 뇌신경과 에너지 대사와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이다. 그 다음에 조현병 치료가 현재 약물 치료는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 다음에 빨리 오시기만 하면은 또 심리 치료나 인지 기능 퇴화도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운동요법이 정식 치료의 하나로 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화를 예방하고 이분들의 어떤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현병 범죄는 일부에 굉장히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엄연히 제가 이제 일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운동과도 상관이 없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운동을 이분들이 평상시에 운동을 또 열심히 했더라면은 어땠을까 네. 이런 상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운동요법이 정식으로 좀 많이 편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 말씀. 네, 그 조현병에 대해서 오늘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이제 서영은 선생님 모셔서 법과 관련된 설명도 들어서 아주 반가웠고요. 그리고 조현병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이고 정말 흔한 질병이고 우리가 이걸
외면한다든가 또는 어떤 혐오하고 낙인을 찍으면 결코 이 사회는 안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이분들의 어떤 건강을 지킬 권리,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일이고 또 이분들을 잘 치료하는 것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곧 치료가 인권이다, 치료가 안전이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조현병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되었으니까 좀 이상한 어떤 행동이나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을 꺼리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치료받도록 권유를 하면 네. 좋겠구나, 이런 경우에는 좀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해 줘야겠구나라고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달릴레오 첫 회 어떠셨어요?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긴장되고 저희도 뭐 처음이다 보니까 뭐 네네.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는데 달리시는 분들은 재밌게 들으시면서 달리셨을 것 같아요. 60분 순삭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달릴레오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중요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죠,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릴레오.